안녕하세요. 지금은 갓 40살이 된 애청자 남성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금수저라는 말과 흙수저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금수저는 경제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님께 많은 지원을 받으며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녀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반대로 흙수저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탓에 부모님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으며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자녀들을 뜻하는 말이죠. 본격적인 사연의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바로 흙수저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흙수저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누군가가 저에게 고향을 물어볼 때면 전 서울역의 어느 한 구석이라고 대답해요. 생일을 물어볼 때면 서울역에서 제가 발견되었던 날을 대답하고요.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들을 때면 고아원 출신이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대뜸 이런 꾸지람이 돌아와요. 너 나한테 무슨 불만 있냐? 그래서 일부러 비비 꼬아가면서 대답하는 거야 뭐야? 하는 꾸지람 말이에요. 그때마다 전 애써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전 제가 아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 어느 추운 겨울밤 서울역의 어느 한 구석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낳아준 부모도 모르는 채로 심지어 출생신고까지 되어 있지 않았던 갓난쟁이였던 탓에 제가 서울역에서 발견되었던 바로 그날로 출생신고가 들어갔으니 서울역이 제 고향이며 발견된 그날이 제 생일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죠. 그 밖에 제가 저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노숙자들 덕분에 목숨줄을 부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서울역 노숙자들이 응애응애 하며 혼자 울고 있던 갓난아이를 발견해 품에 안은 채로 파출소에 찾아왔고 그렇게 고아원으로 옮겨진 전 노숙자분들 덕분에 지금껏 살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자란 고아원이란 곳은 참 다양한 어린이들의 집합소였어요. 고아원이라고 해서 꼭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이 지내는 곳만은 아니거든요.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아원에 잠시 맡겨진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혼과 같은 어른들의 이유로 인해 고아원으로 떠넘겨지는 어린이들도 있고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잠깐이나마 함께 살아본 어린이들도 있었고 저처럼 부모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살아온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저처럼 부모님이 아주 없는 고아들은 이를테면 고아원의 진정한 흙수저인 셈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때 전 주로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고아원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잠깐 떨어져 있을지언정 언젠가 데려갈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친구들도 부러웠으며 심지어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친구들마저도 부러웠죠. 이런 제가 반듯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의 경우에야 충분히 그럴 수 있다지만 전 특출난 주인공이 아닌 한낱 평범한 어린이였거든요. 그렇게 전 다소 삐딱한 청소년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향한 아무런 기대도 희망조차 없이 그저 어둡고 음침하게 혼자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지낼 뿐이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어둠 속 빗줄기 같은 첫 번째 은인이 나타났으니 그분은 바로 새로 부임한 고아원 원장님이셨어요. 세상에 정 하나 둘 곳 없었던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던 원장님께선 어느 날 새벽에 느닷없이 절 깨우시더니 다짜고짜 등산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곤 정상에 올라 벅찬 숨을 헐떡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둡고 캄캄한 산을 올라와 보니 기분이 어떠니? 어떻긴요. 원장님이 절 어디다가 내버리려는 건 아니었는지 무서웠죠. 정말 그것뿐이야? 다른 생각은 없었고? 그런 원장님의 말씀에 전 심술을 잔뜩 내며 숨겨두었던 본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속이 온통 캄캄하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게
딱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무섭고 외롭더라고요. 제 손을 잡아줄 사람 하나만 있었다면,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힘이 날 것 같은데 싶기도 했고요. 그랬구나. 하지만 말이야 대영아, 네가 고아여서가 아니라 인생이란 원래 고독한 거야. 세상을 한번 둘러보렴. 가족이랍시고 서로를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요. 인생 어차피 시궁창이니까 자포자기하는 셈 치고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떠나라는 말씀이세요? 에휴, 하여간 비관적이긴. 원장님 말 끝까지 다 들어봐. 인생이란 원래 고독하지만 때론 세상 무엇보다 찬란한 것이기도 해. 바로 지금 이 순간처럼. 말을 마친 원장님께선 산 정상 넘어 먼 동쪽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대체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신 거지 싶었던 전 원장님을 따라 먼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제 입에서 외마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분명 정상에 오르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을 만큼 깜깜했던 하늘에 동이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동그랗고 아름다운 태양이 하늘로 높이 서서히 떠오르며 온 세상을 밝히는 모습은 참으로 신비롭고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엔 눈물이 맺혔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 아니었으면 전 이 멋진 모습을 평생 바라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그게 바로 너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단다. 인생은 외롭고 고독하지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어둠을 밝혀준다면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한 아름다움을 품게 돼. 이 원장님이 우리 태영이에게 손을 내밀어 일출의 아름다움을 알려준 것처럼 말이야. 또 원장님은 우리 태영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단다. 누군가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지금의 햇살처럼 화사하게 밝혀줄 태양 같은 사람. 그 순간이 바로 제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원장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햇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거든요. 덕분에 제 삶은 그날부로 180도 달라졌어요. 고아원의 맏형으로서 어린 고아원 친구들을 성심성의껏 잘 보살폈고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매사에 성실한 태도로 임한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이쁨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죠. 심지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전 속상한 현실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겨내려고 노력했죠.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그동안 공부 정말 열심히 해왔잖니. 성적이 모자라서 대학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명문대 떡하니 합격해놓고 비싼 등록금 걱정 때문에 진학을 포기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다. 일단 아무 걱정하지 말고 대학 다닐 준비부터 해. 등록금은 내가 어떻게든 해서라도 마련해 볼 테니까.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현실을 비관해서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원장님이 이러실까봐 진학을 포기한 거죠. 가뜩이나 고아원 살림살이도 빠듯한데 저한테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시면 다른 원생들한테 돌아갈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 안 가면 앞으로 어쩌려고? 일단 취직해서 돈부터 벌려고요. 제가 살 자취방이랑 대학 등록금이랑 학비랑 전부 다 제 힘으로 마련해 놓은 다음에 당당하게 대학 입학해서 졸업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전 고아원 동생들을 위해 원장님께 등록금 지원받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어요. 그러는 대신에 일단 취업해서 학비를 스스로 마련해 놓은 다음에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고아원을 떠나게 된 제 손엔 단돈 500만 원이 쥐어졌어요. 그 돈은 고아원 원장님께서 마련한 돈이 아닌 고아원으로부터 사회로 나가는 고아 출신 20살 청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자립지원금이었어요. 제가 자립지원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낡은 자취방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짜리 허름한 옥탑방이었죠. 말이 옥탑방이지 사실상 창고로 쓰던 공간을 월세로 내주었을 뿐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집이 낡고 작으면 뭐 어때? 자고로 집이란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재미가 있는 법인데 하면서 말이죠. 다만 집을 얻는 과정에서 집주인 할머니에게 고아로서 어쩔 수 없는 서름을 하나 겪게 되고야 말았죠. 원래는 보증금 300에 월세가 20인데 총각한텐 5달치 월세를 미리 좀 한꺼번에 받아야겠네. 5달치 월세면 100만 원씩이나 미리 한꺼번에 받으시겠다고요? 혹시 무슨 이유라도 있으세요? 자고로 사람 쉽게 믿으면 안 되는 법이야. 총각 부모 없는 고아원 출신이라면서. 그런데 내가 그런 총각을 어떻게 믿고 방을 쉽게 내어줘. 돈 없으니 월세는 보증금에서 까라면서 버티고 버티다가 보증금 다 까먹고 난 다음에서야 몇 달치 월세 떼먹고 홀라당 야반도주를 해버리면 난 어쩌라고. 그니까 5달치 월세 미리 선불로 내. 아니요, 그런 이유라면 들어드릴 수 없는 일인데요.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죠. 저한테 5달치 월세 미리 받으셔야 안심이 되시겠다면 전 그냥 다른 방 알아볼게요. 할머니도 다른 세입자 알아보세요. 하지만 전 결국 그 옥탑방에 5달치 월세를 선불로 미리 내며 들어가게 되었어요. 말은 번지르르 하니 집주인 할머니에게 맞서는 것 같더니만 결국엔 호구 맞은 꼴 아니냐고요?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주인 할머니에게 딱한 사연이 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의 남편이 많이 아프셔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돈이 급하게 필요했던 나머지 옥상 창고를 개조해서 세입자를 받기로 했었던 거래요. 전 그런 딱한 사정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에 월세 미리 낸 5달 동안 관리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옥탑방에 들어갔어요. 월세 5달치만큼의 제 선의가 집주인 할머니의 어려움을 환하게 밝혀주는 햇살이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아원 자립지원금 500만 원 중 400만 원이 훅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옥탑방 보증금 300에 5달치 월세 일시불로 미리 낸 것까지 합쳐서 400만 원이요. 나머지 100만 원 중 50만 원은 살림살이를 채우는 데 썼습니다. 그동안은 고아원 시설을 이용하며 국가나 고아원에서 지급되는 생활용품들로 살아왔기에 잘 몰랐었던 일인데요. 고작 10평도 안 되는 작은 방 한 칸에 살림살이를 채워놓으려 보니까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채워놓아도 50만 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최대한 값싸고 질 좋은 중고들로다가 고르고 또 골라서 채워놓았는데도 그 정도였어요. 이제 남은 돈은 딱 50만 원뿐. 그 돈이 취업 후 첫 월급을 받게 되기까지 제 유일한 생활비였으며 취업 준비 자금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면접을 보려면 양복이 한 벌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나섰던 전 그날 마치 운명과도 같은 그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복을 한 벌 맞추기 위해 길을 나선 제 눈에 밟힌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노숙자 여인이었고, 그때 제가 마주한 노숙자 여인의 첫 모습은 오죽 배고픔에 시달렸던 모양인지 개밥을 훔쳐먹다 걸려서 주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와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그때 전 그 노숙자 여인을 외면하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돕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당장 제 수준에 가진 돈이 딱 50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마저도 취직을 위한 양복을 맞추고 나면 당분간 라면으로만 끼니를 채워도 하루 3끼를 다 먹지 못할지도 모르는 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외면하면 그냥 지나쳐 가버렸지만 양복을 맞추기 위해 치수를 재는 내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저기 혹시 이 동네에 노숙자분들한테 도움 주시는 곳이 있을까요? 교회라던가 지원센터라던가 하는 곳들 말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 다들 사정이 마찬가지로 어려운 빠듯한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 남 돕고 하는 그런 시설이 어디 있겠어? 아니 근데 노숙자 지원센터는 무슨 일로? 그 혹시 오는 길에 그 우리 동네 미친년 만났나?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 몇 년 됐지? 아주 추운 겨울에 우리 동네로 흘러들어온 노숙자 여자가 하나 있어요. 성씨가 이 김가 그랬나? 아니 뭐 아무튼 그 여자 좀 이상해. 노숙이나 하는 주제에 입고 있는 옷이 글쎄 샤넬이더라니까. 뭐 그것도 몇 년을 빨지도 씻지도 않은 채로 거리를 전전하는 바람에 지금은 다 썩어빠진 거적대기가 다 됐지만서도 뭐 아무튼 난 그 여자 보면서 세상 참 좋아졌다 싶더라고. 요즘은 거지도 명품 주워다 걸치는 세상인가 해서 아휴. 양복점 주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전 자꾸만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어요. 원래 부잣집 식구였는데 집안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거리로 나앉게 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혹시 부잣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다가 떼어먹힌 몇 년치 월급 대신에 명품 옷 하나 들고서 야반도주를 했던 걸까? 이런 생각까지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의 끝에서 전 제 고향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발견되었다던 바로 그 서울역 말이에요. 그때 만약 노숙자분들께서 추위에 얼어있는 갓난쟁이를 품에 보듬어 안고선 파출소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전 이 세상에 지금껏 존재할 수 없었을 테죠. 그리고 고아원 원장님께 했던 약속도 떠올랐어요. 타인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밝혀주는 햇살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노라라고 했던 바로 그 약속 말이에요. 이런 제가 눈앞에 보였던 노숙자 여인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린다니 고아원 원장님의 꾸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때마침 치수를 모두 다 잰 양복집 주인이 천은 어떤 걸로 하겠냐며 저에게 물어왔고, 전 일말의 고민조차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여기 샘플들이 있으니까 한번 골라봐. 아니요, 전 이 양복 못 맞출 것 같아요. 맞춰도 양심에 찔려서 입을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괜히 고생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을 마친 전 그 길로 노숙자 여인을 찾아 온 시장통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굶주림에 지쳐 신음하는 노숙자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전 그 여인에게 제가 가진 50만 원 전부를 쥐어주었어요. 그 여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절 무척이나 경계하는 눈치였죠. 나한테 뭘 바라고 이러는 거죠?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나쁜 맘 먹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받아두세요. 웃기지 마. 너도 내가 여자인데다가 노숙자니까 사람 만만하게 보고 이러는 거잖아. 왜? 잘 씻겨서 벗겨놓으면 데리고 놀만한 것 같아? 집도 가족도 없는 노숙자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후원 없을 것 같아서 이런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냐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일을 가끔 당하셨나 봐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난 사람 안 믿어. 특히 남자들은 다 똑같아.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쪽 분처럼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생명을 빚진 일이 있어서 그거 대신 갚으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 제 출생 이야기를 노숙자 여인에게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다행스럽게도 노숙자 여인은 절 향한 경계심은 거두었지만 돈은 절대로 받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도 이 돈은 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거지 적서는 필요 없어요. 알아요. 섣부른 동정이 무관심이나 괴롭힘보다 훨씬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 그래서 저 지금 그쪽 분한테 이 50만 원 빌려드리는 거예요. 제 이름이 5대0이거든요. 축구 5대0으로 졌다 할 때 바로 그 5대0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이름이 오래오래 기억이 남을 테니까 언제든 꼭 앞으로 절 찾아오세요. 저기 길 건너 옥탑 저쪽에 양조장 건너편 집에 반자에 살고 있어요.
정말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었냐고요?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돌려받겠어요. 다만 노숙자 여인에게 돈을 쥐어주기 위해 거짓말을 쳤을 뿐이었죠. 고아원 출신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이 무턱대고 돈을 건네는 행동이 받는 사람에게는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 돈을 빌려주겠다는 핑계를 댄 것이었어요. 노숙자 여인이 최대한 자존심 상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나 할까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제가 돈을 정말 돌려받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때 전 제가 사는 집을 노숙자 여인에게 일부러 잘못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거고요. 노숙자 여인에겐 양조장 건너편 집 반지하 산다고 잘못 가르쳐 주었지만 사실 제 자취방은 양조장 건너편 집도 아니었고 반지하도 아닌 옥탑방이었으니까요. 물론 노숙자 여인을 도와준 덕분에 제 마음은 참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 제 꿈이었던 누군가의 삶에 드리워준 어둠을 환하게 비춰주는 햇살 같은 사람 되기를 향해서 한 걸음 부쩍 다가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현실의 무게가 닥쳐오더라고요. 당장의 생활비는 제치고서라도 면접 때 입고 갈 양복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주 뜻밖의 보답이 절 구원해 주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께서 큰아들이 젊을 적에 입던 양복을 저에게 빌려주셨거든요.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양복을 못 맞췄다면서. 아휴, 그 얘기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내가 총각한테 5달치 월세만 미리 안 받았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 그래서 사과도 할 겸 고맙단 인사도 할 겸 해서 보답 차원으로다가 내가 가져와 봤어. 총각이 미리 땡겨준 월세 덕분에 우리 남편 병원비 낼 수 있었거든. 개념치 마세요. 할아버님 치료비 때문에 많이 힘드신 상황이라는 거 저도 다 알고 월세 미리 땡겨드렸던 거잖아요. 아이고, 마음 씀씀이가 참 곱기도 하지. 아무튼 이거 우리 아들이 젊을 적에 입던 양복인데 좀 낡고 추레하긴 해도 없는 것보다 나을 거야. 그리고 내가 찬거리도 조금 쌓았으니까 끼니 절대로 굶지 말고. 할머니께서 가져다 주신 양복을 바라보며 가슴 찡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게 이웃들과 더불어 세상 살아가는 맛이구나 하는 벅찬 심정이었어요. 비록 많이 낡고 많이 추레한 양복이기는 했지만 집주인 맘맞다나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테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낡고 추레한 정장이 제 삶에 불러일으킬 일생일대의 폭풍우를 말이죠. 그 폭풍우의 시작은 세상이란 그리 만만한 곳이 절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것부터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저는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채로 참 어리숙한 청년이었어요. 머리가 나쁘다거나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거나 해서가 아닌 고아원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고아원 출신들은 처음 사회로 나오게 되었을 때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요. 그 시행착오의 대부분의 이유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고아원이라는 공간은 어찌 보면 세상과 다소 단절되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 물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의 시골 총각이 하루아침에 휘황찬란한 대도시 서울에 뚝 떨어져서 살게 되면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시 전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었냐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최소한의 사람 구실은 하면서 살 수 있다고 믿어왔던 제 생각과는 다르게 일단 고졸 출신 신입사원을 뽑는 회사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구인 공고를 보면 하다못해 2년제 전문대 졸업장이 기본 지원 자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물론 그 와중에도 전 고졸 신입사원을 뽑는 작은 회사들을 어떻게든 찾아내어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제 면접 복장은 낡고 추레한 정장 딱 한 벌이었습니다. 양복 사입을 돈 50만 원을 노숙자 여인에게 전부 줘버리는 바람에 집주인 할머니에게 빌려 입게 되었던 바로 그 낡고 추레한 정장 말이에요.
저의 생각보다 사이란 곳이 훨씬 고지식하고 냉정한 곳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지원자들의 복장에 그렇게 관심이 많을 줄은 전 정말이지 알지 못했거든요. 추레한 양복을 입고 면접에 참석한 저에게 면접관들이 하나같이 건넨 첫 질문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자네는 면접을 보러 오면서 복장 하나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건가? 고작 그 정도의 정신머리론 앞으로 사회생활 힘들 걸세. 그 뒤론 저에게 어떤 질문도 돌아오지 않았죠. 결과 또한 당연히 매번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고요. 그런 상황들은 저로선 솔직히 조금 억울한 측면도 분명 있었어요. 문제의 그 추레한 정장은 저로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복장이었다고요. 면접 전날마다 동네 세탁소 사장님께 외상까지 해가며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을 정도로 제 입장에선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은 거였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제 노력과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엔 아무런 관심조차 없이 냉정할 뿐이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을 내릴 뿐이었죠.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데다가 낡기까지 한 양복을 걸치고 앉아있는 꼴을 보아하니 굳이 질문 안 해도 넌 사회에 나고자인 게 확실해 하는 투로 말이에요. 그럼 저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은 어쩌란 소린가요? 저야 낡고 추레한 양복이라도 빌려 입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안 되는 사람은 이 사회에 발도 붙이지 말란 소리인 건가요? 저로선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낡고 추레한 양복 때문에 면접에서 낙방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게 되자 저도 사람인지라 노숙자 여인과의 일을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여인에게 양복 사입을 돈을 다 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뼈저리게 다가왔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이내 마음을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노숙자 여인에게 주었던 그 50만 원이 그녀에겐 일종의 구원과도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를 테니까요. 아니, 당시에 막막했던 저로선 반드시 그랬으리라 하는 믿음과 자부심 하나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랬던 제 삶에 다소간의 숨통이 트이게 된 건 어느 작은 전자제품 생산 공장에 사무실 직원 채용 면접에 참석하면서부터였어요. 그날도 전 문지의 낡고 추레한 양복을 입고 면접에 참석했는데요. 공장 사장님은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면접관과는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었죠. 오대영 씨, 이런 질문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볼게요. 오늘 입고 오신 그 양복이 있잖아요.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양복인가요?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려받은 양복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연 말이에요. 아, 조금 낡고 촌스럽죠? 이해합니다. 먼저 답변드리자면 아버님께 물려받은 양복은 아니에요. 전 고아원 출신이라서 낳아주신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하지만 양복과 관련된 사연이라면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오대영 씨에겐 남들과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순간 전 깜짝 놀랐어요. 매번 낡고 추레한 양복을 입고 왔다는 이유 하나로 면접에서 홀대만 받기 일쑤였지 그 양복과 관련된 사연을 물어보는 면접관도 없었고 그 양복을 통해 저의 지난 삶을 들여다보려는 면접관은 더더욱이 없었거든요. 이에 저는 순풍에 돛을 올린 조각배처럼 지난 저의 삶을 술술 이야기했습니다. 노숙자 여인을 돕게 되면서 낡고 추레한 정장 차림으로 면접을 보러 돌아다니게 되었던 일화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아이고, 요즘 보기 드물게 참 성실하고 마음씨도 고운 청년이군요. 좋습니다. 저희 회사랑 함께 일해봅시다. 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던 제 삶의 철학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첫 순간이었어요. 어찌나 기쁨이 벅차오르던지 분명 얼굴은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 눈에선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물론 당연히 감격의 눈물이었죠.
그렇게 취직에 성공한 전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의 사무실 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사하게 된 직장인이만큼 애사심이 무척이나 컸던 데다가 저 특유의 우직하고 성실한 스타일 덕분에 오래지 않아 회사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엔 사무직다운 서류 업무로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공장 생산 라인의 인원 땜빵부터 자잘한 잡무들까지 전부 저의 몫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전 행복했어요. 일이 늘어나는 만큼 자꾸만 바빠지고 다른 회사보다 급여와 복지는 적은 편이었지만 좋은 회사와 좋은 사장님에게 제가 그만큼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근무했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일 뿐이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어가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전 사무실 한켠에 딸려있는 창고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벌써 몇 달째 줄줄이 이어져 왔던 밤샘 근무 탓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피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얇은 합판으로 된 창고문 너머로 공장 사장과 동업자 단둘이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대영이한테 너무 가혹하게 일 시키는 거 아니야? 듣자 하니 벌써 몇 달째 줄줄이 밤샘 근무시켰다면서. 그러다 근무 중에 쓰러져서 실려가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는 수가 있어. 괜찮아. 그딴 건 아무 걱정하지 마로. 오대영이 그 자식 애미애비 없는 고아야. 근무하든 뒤지든 말든 아무도 신경 써줄 사람 없는 고아. 그것뿐이게 면접날 어떤 옷 입고 왔는 줄 알아? 무슨 고리 쪽 철한 참진한 스타일에 다 낡고 사가 빠진 추리한 양복 입고 왔더라고. 추리한 양복이 왜? 가난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나도 물어봤지. 궁금하잖아. 면접 보르는 사람이 거적대기 같은 걸 걸치고 앉아있으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노숙자 여자한테 가진 돈을 다 줘버리는 바람에 양복 한 벌 사 입을 돈이 없었다나 뭐라나. 그 얘기 듣는 순간 딱 감이 오더라고. 이놈은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는 주제에 쓸데없는 오지랖만 넓은 지질이 빙신 쪼다다. 그래? 그럼 잘 됐네. 고아에다가 세상 물정 모르는 오지랖이면 이참에 월급 확 깎아가지고 더 부려먹어.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다가 지쳐 쓰러지면 그때 가져다 버리면 되겠네. 여기서 더 깎을 월급도 없어. 걔한테 주는 월급 그거 다른 직원들 월급 반도 안 되거든. 야근 수당이다 뭐다 하는 것들도 당연히 안 챙겨주고 있고. 그렇게 보면 오대영이가 우리 공장의 은인이라니까. 월급은 반만 받으면서 일은 직원 5명분 혼자서 다 하니까. 동시에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공장 사장과 동업자의 말을 들으며 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늘 외면만 당하던 나에게 기회를 준 좋은 분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던 공장 사장이 사실은 날 착취하는 악덕업자였더니 세상 그보다 큰 배신감이 또 있긴 할까요? 이에 극심한 충격에 빠진 전 사표도 내지 않은 채로 회사를 떠나선 한동안 아주 극심한 우울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환멸에 빠진 채로 하루하루 술로 지새우는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1년, 직장 생활을 하며 조금씩 모아두었던 적금은 술값으로 녹아 사라져버렸고 수중에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딱 남겨지던 날에 전 급기야 나쁜 마음을 먹기에 이르렀어요. 한많은 이 세상 나 스스로 등져버리자 하는 몹쓸 생각이었죠. 하지만 당시엔 너무나도 힘겨웠던 전 몹쓸 생각인 줄 뻔히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신변 정리를 위해 가지고 있던 옷가지와 물건들을 모두 불태우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딱 하나 남은 옷가지가 바로 문제의 그 낡고 추레한 정장이었는데요. 그 정장을 모닥불에 던져 넣으려는 순간 절 세상 물정 모르는 주제에 쓸데없는 오지랖만 넓은 지질이 빙신 쪼다다 하며
멸시에 댔던 악동 사장의 목소리가 마치 환청처럼 들려왔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삶의 의지가 마구마구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전 낡고 추레한 정장을 품에 끌어안고 엉엉 울며 아주 독하게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그 악덕 사장놈에게 복수를 해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렇게 전 수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단돈 10,000원을 문방구에서 이력서 용지를 사는데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해 제출했죠. 그중 단 한 곳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곳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이었고 전 그날도 어김없이 낡고 추레한 정장을 입은 채로 면접에 참석했는데요. 제가 면접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한 여성 이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오대영 씨, 혹시 나 모르겠어요? 전 오대영 씨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말에 이사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 순간 전 소스라치게 놀라고야 말았습니다. 그게 벌써 한 몇 년 지난 일이죠. 어느 가난한 동네 거리를 떠돌던 노숙자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세상을 향한 원망에 휩싸였던 그 여인에게 웬 낯선 청년이 다가와선 대뜸 가진 돈을 전부 빌려주면서 꼭 갚으러 오라고 말했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양복 사입을 돈 50만 원을 전부 드렸던 노숙자 여인이 면접장에서 회사 이사 직함을 달고 앉아있더라고요. 저로선 도통 뭐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죠. 분명 노숙자였던 분이 지금은 이사님이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너무 궁금했던 전 모래를 무릅쓰고 질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네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신 건지. 그날 오대영 씨가 저한테 주었던 50만 원 덕분에 깨달았거든요. 어쩌면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요. 솔직히 그때 전 죽지 못해 살아있는 처지였거든요. 그런 절 다시 살려낸 사람이 바로 오대영 씨였던 거죠. 덕분에 전 다시 집으로 돌아올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그 덕분에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한 경영자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제 친정 아버지께서 이 회사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날 노숙자 여인, 이사님께서 들려주신 내막은 이랬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딸이었던 이사님에겐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치 아주 끔찍한 상처가 있었어요. 갓 시집온 새댁이던 시절 어느 한 시댁 친척 어른으로부터 여자로서의 정조를 훼손당해버린 상처였죠. 요즘 같으면야 쇠고랑을 차고도 남을 짓이었지만 이사님이 새댁이던 시절엔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식구들은 정조를 훼손당한 피해자인 이사님을 오히려 해픈 여자 취급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먼저 음탕하게 꼬리를 쳤으니 시댁 어른께서 손을 뻗은 게 아니냐는 취급이었고 가해자인 시댁 어른은 남자가 음탕한 년한테 그런 유혹을 받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며 너그럽게 넘어가 버렸죠. 심지어 시댁 식구들은 이사님에게 몰매를 때려가며 집에서 내쫓았고 이사님은 졸지에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에게 딸 자식의 가슴 아픈 모습을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은 노숙자가 되어 이 거리 저 거리를 떠돌며 전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많은 세상 되는 대로 떠돌다가 되는 대로 하직해버리자는 생각이었던 거죠. 차마 스스로 세상을 등질 용기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절 만나 제가 베풀었던 은혜 덕분에 삶의 의지를 되찾곤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살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렇게 모든 내막을 전해 들으며 전 이사님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 심정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1년 전쯤에 세상한테 크게 상처를 받아버린 바람에
극단적인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대영 씨의 삶에도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모양이로군요. 무슨 일인진 잘 모르겠지만 희망을 놓지 마세요. 오대영 씨는 어둠이 드리워졌던 제 삶을 다시 밝혀준 한 줄기 햇살 같은 은인이니까. 그래서 오늘 면접의 결과는 사실 오대영 씨의 이력서를 보는 순간에 이미 합격이었어요. 순간 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세상 허투루 살진 않았구나 하는 기쁨의 눈물이었죠. 물론 기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희 사이에 아직 계산할 게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잠깐 저랑 같이 어디 좀 가주실래요? 그렇게 이사님께선 웬 신축 아파트로 절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빚 갚으러 온 거예요. 제가 오대영 씨한테 50만 원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빚진 셈이잖아요. 그래서 꼭 보답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찾아갔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오대영 씨가 말했던 양조장 건너편 집엔 반지 하방도 없었고 당연히 오대영 씨도 살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돕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 이해해요. 아마 그때 오대영 씨가 빌려주는 돈이라고 꼭 갚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전 그 돈 절대 받지 않았을 거거든요. 거지적선이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빚졌던 은혜 지금 이렇게 갚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이 오대영 씨 집이에요. 맞다. 제가 차도 한 대 주문해 놨어요. 취향이 어떨지 몰라서 벤츠로 준비해 봤는데 벤츠 괜찮죠? 그 말에 전 또 한 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베풀었던 작은 은혜가 이처럼 큰 은혜로 돌아온 감동적인 순간, 전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진심 그대로를 이사님께 거듭 약속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일해주면 저야 더 고맙죠. 작은 은혜가 큰 은혜로 보답받고 그 은혜를 더더욱 큰 은혜로 보답하는 사이가 됩시다, 우리.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흙수저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흙수저였던 제 삶은 그렇게 금수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후의 삶을 흥청망청 살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있는 최선 없는 최선을 모두 다해서 열심히 일해왔고 좋은 아내를 만나 사랑하는 자녀도 둘씩이나 낳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전 딱 40이란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회사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전무이사라는 임원직으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전무이사로 승진하던 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릴 적 자랐던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원 운영에 쓰일 기금을 기부하기도 했고요. 고아원 후배들에게 한 줄기 햇살 같은 선배가 되고 싶었거든요. 또한 제가 두 번째로 한 일은 전무이사로서 하청업체를 직접 감찰 다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찾아간 곳은 어느 작은 하청 생산 공장이었는데요. 비서를 대동한 제가 공장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사장이 버선발로 허둥지둥 달려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제 얼굴을 확인한 사장은 확 겁을 집어먹고선 당장이라도 소변을 지릴 것 같은 사람처럼 온몸을 달달달달 떨어대기 시작했죠. 그 사장은 과거 저를 착취했던 바로 그 악덕 사장이었거든요. 김 비서님, 제가 이 공장이랑 거래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전무님. 그렇게 되면 오래지 않아서 공장 간판 내려야 할 겁니다. 이 공장 주 거래처가 바로 저희 회사거든요. 그거 좋네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이고, 이 오대영 씨. 아니, 이사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제가 양주 한 잔 거하게 대접할 테니, 그간 쌓인 오해는 천천히 말씀 나누면서 풀도록 하시죠. 아니요, 전 그쪽에게 오해 같은 거 품은 적 없습니다. 당신이 날 착취했단 진실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러자 사색이 된 악덕 사장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아이고, 제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늙음하게 공장 부도 맞으면 저랑 제 아내의 노후는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버립니다. 그러니 제발 이사님, 원래 아량이 넓으신 분이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젊을 적 전 고아원 출신이었던 탓에 세상 물정엔 어두웠지만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날 거두어준 이 공정에 헌신껏 일했는데 그런 제 헌신을 착취라는 원수로 되돌려 받고야 말았어요. 바로 당신한테. 아유, 저 전무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유. 더 대화 나눌 가치도 없네요. 사람은 때론 칼을 휘두를 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은혜로 갚되 원수는 원수로 대갚아 주어야 하는 법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꼬박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동안 갈아온 칼 제대로 휘두를 테니 여기서 더 험한 꼴 치르기 싫으시면 입 닥치고 내가 내리는 벌 얌전히 받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겁니다. 이 인간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아. 그 말을 끝으로 전 유유히 공장을 떠났습니다. 악덕 사장이 제발 살려달라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그놈에게 복수를 해주겠다는 20여 년 전의 결심을 되새기면서 말이죠. 그렇게 지금 서로가 서로의 삶의 은인이 되어주었던 이사님께선 지금은 중견기업이 된 회사를 물려받아 회장님이 되셨어요. 저흰 지금도 서로를 아주 잘 챙기며 지내고 있죠. 회장님은 절 남동생처럼 잘 보살펴 주시고 전 든든한 남동생으로서 회장님을 지켜드리고 있거든요. 또한 저는 한 아내의 지아비 그리고 자녀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전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죠. 세상이 아직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말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새로운 해석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을까 해요. 사람이 금수저인지 흙수저인지를 결정하는 건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거라고요. 비록 흙수저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 흙수저였지만 마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았기에 어려운 삶을 마침내 이겨낼 수 있었던 저처럼 말이죠. 이로써 제 사연을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한 줄기 햇살과 같은 은인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60평생을 돌아보면 저처럼 박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암흑 같은 제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등불이었던 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도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소문난 부자로 그 마을에서 우리 집 땅 안 밟고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땅이 많은 대지주였습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셋인데요. 딸을 바라던 부모님은 막내딸인 저를 특히 예뻐했습니다. 복덩이라면서 이름도 복녀라고 지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빠들에게도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부러울 것 없이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에 자동차 있는 집이 드물었는데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 다니기 힘들다고
서울에 가서 큰 돈을 주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짜잔! 이 차 우리 딸만 타라고 아빠가 큰맘 먹고 산 거야. 복녀도 좋지? 우와, 아빠, 나 빨리 탈래. 와, 우리 복녀 좋겠네. 자, 첫 시승식 해볼까? 조심해서 타. 그럼 출발해볼까? 운전을 하며 콧노래를 부르던 아버지. 조수석에서 아버지와 얘기하며 환히 웃던 엄마.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달아날까 걱정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고 부모님과 드라이브하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희 집은 전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인 오빠들과 저 이렇게 넷이다 보니 엄마는 식사 준비하랴, 옷 챙겨서 입히랴 정신이 없었어요. 지각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철칙은 아침밥은 온 식구가 다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학교 늦었어요. 밥 안 먹을래요. 안 돼.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야. 얼른 앉아. 큰오빠는 투덜투덜대며 밥상에 앉습니다. 6학년이 되자 사춘기가 왔는지 큰오빠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반항적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우리 넷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시골이라 차 구경하기도 힘든 터라 우리 집 차가 마을을 지날 때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쳐다봤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면 일제히 저희 차로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복녀야, 너희 집 엄청 부자구나. 진짜 부럽다.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다 사줄게. 진짜? 너처럼 나도 부자 부모님 있으면 좋겠다. 제 주위에는 친구들이 항상 따랐고 부모님은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라며 용돈을 많이 주셔서 학교 마치면 떡볶이, 어묵, 아이스크림까지 제가 다 샀어요. 저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오빠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하느라 바빠져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오빠는 착실하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면 큰오빠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맨날 오락실 가고 놀러만 다니면서 성적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때려 경찰서에 간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큰오빠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두식아, 너 고3이야. 좋은 대학 가라고는 안 할게. 전문대라도 가야지. 이렇게 공부는 뒷전이면 사고만 치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언제부터 저한테 신경 썼다고 그러세요? 아버지 부자니까 전 그 재산 물려받으면서 살려고요. 뭐하러 대학 가고 힘들게 일해요. 아버지가 저 가게 하나 차려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뭐야? 이놈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버지는 화가 나서 큰오빠의 뺨을 때렸고 큰오빠는 눈을 부라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때리면 어떡해요? 지금 한참 예민할 때인데. 저 녀석은 뭐가 불만인 거야? 용돈 두둑이 주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그냥 공부만 하면 되는데 나쁜 애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와 큰오빠는 갈등이 많았고 큰오빠는 대학에 갈 성적이 안 돼서 아버지가 하시는 양곡 유통업 일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논밭을 농민들에게 임대해줘 농사지은 쌀과 곡물을 전국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장차 큰오빠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으로
차근차근 일을 가르쳤어요. 다행히 큰오빠도 일이 적성에 맞는지 싫은 내색 안 하고 아버지 일을 잘 도왔습니다. 이 녀석이 나 닮아서 사업에 소질이 있었네. 아유, 배달 일도 군소리 안 하고 잘하고 사장님들하고 넉살 좋게 얘기도 잘하더라고. 거 봐요. 두식이도 지가 잘하는 게 하나는 있잖아요. 앞으로 지 먹고 살 앞가림은 다 하고 있네요. 이제 안시름 놓았어요. 두식아, 그만하고 좀 쉬었다 해. 이 녀석 얼굴에 땀 범벅이네. 뭐 하나 시작했다면 쉬는 게 없어. 네, 아버지. 이거 하나만 옮겨놓고 쉴게요.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큰오빠를 기특해하며 어딜 가면 큰오빠 칭찬을 할 정도로 듬직해했습니다. 그 사이 둘째, 셋째 오빠는 공부를 잘해서 서울 명문대로 진학을 했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빠들 따라 서울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의대를 가고 싶었고 부모님은 명문대 출신인 실력 좋은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서 숙식을 제공해 매일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했던 저의 18살. 하지만 행복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던 큰오빠는 어느 날 방앗간에 배달을 갔는데요. 방앗간 사장님은 큰오빠가 오면 열심히 일하는 게 기특하다면서 떡을 주면서 많이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시장 상인들이 오셔서 방앗간집 사장님과 같이 재미로 화투를 치곤 했습니다. 사장님들은 큰오빠도 구경하라며 자리에 앉혔고 그렇게 하루 이틀 큰오빠는 방앗간에 들러 화투 치는 날이 많아졌고 어떤 날은 아예 출근도 안 하고 방앗간에 가 있기도 했습니다. 일 잘하고 성실하던 큰오빠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방앗간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큰오빠는 아저씨들과 화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김도식 너 이 자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새파랗게 젊은 게 노름이나 하고 너 제정신이야? 아버지 왜 이래요? 이걸 엎어버리면 어떡해요? 나 이번에 이기고 있었는데. 아유, 저것을 그냥. 아니, 박 사장님. 작실한 우리한테 왜 노름을 가르쳐서 애를 이렇게 망쳐놔요? 아니, 김 사장.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 내가 무슨 노름을 가르쳐? 그리고 지금 우리 하는 거 몇백 원짜리 재미로 화투 치는 거라고. 여기 시장 상인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큰 판을 벌여? 김 사장이 지금 오해하는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두식이 저 녀석 화투한다고 통장에 모아놓은 자기 월급 다 빼서 지금 한 푼도 없다고요. 박 사장님 이거 계속하시면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큰오빠는 아버지께 큰 소리치며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큰오빠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버지와 엄마는 식사도 잘 못하시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심한 말을 해서 행여나 큰오빠가 집을 나가버린 건 아닌지 자책하며 제발 집에만 돌아와 달라고 울면서 큰오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순간 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고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아이고, 복녀야, 어떡하면 좋니? 네 큰오빠가 집문서며 땅문서 다 들고 갔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큰오빠가 갑자기 그걸 왜 갖고 가? 이 자식이 내가 그렇게 말렸었는데 기어이 사고를 쳐. 복녀야, 네 큰오빠가 노름에 빠져서 우리 돈 다 갖고 갔어.
통장도 다 갖고 가고 내 인감 도장도 갖고 가서 나 몰래 가게도 팔았더라고. 이제 우리 빈털털이야. 그럼 나 대학은 어떻게 해? 지금 대학이 문제가 아니야. 당장 우리 식구 먹고 살 걱정부터 해. 동네에서 네로라는 부잣집인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버지는 큰오빠를 잡겠다며 방앗간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큰오빠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안 본 지 꽤 됐다고 하며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큰오빠가 알만한 사람이면 다 찾아가서 큰오빠를 찾았고 다들 모른다고 정신나간 사람 취급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마을 외딴 곳에 있는 폐가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다니던 오빠들은 휴학을 하고 집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이 싫다며 두 오빠들은 매일 짜증을 냈고 부모님께 돈 벌어서 다시 대학 보내달라고 조르며 심한 소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착실하던 두 오빠도 가난 앞에서는 난폭해졌습니다. 부모님은 화병으로 점점 몸이 쇠약해져서 1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종적을 감췄던 큰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오빠들은 큰오빠의 멱살을 잡고 야, 네가 부모님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집으로 기어들어와? 그 돈 다 어디 있어? 형, 왜 이제 와? 우리 어떡해? 미안하다 얘들아. 형이 미쳤었나 봐. 매일 화투패가 눈에 아른거리고 하루도 안 하면 심장이 벌렁거려서 못 살겠더라고. 빚도 생기고 부모님 돈 갖고 간 것 그것도 다 도박판에서 잃었어. 오빠, 제정신이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당장 밥 먹을 쌀도 없다고. 복녀야, 너 대학 가고 싶지? 이 오빠가 너희들 다시 공부하고 쌀 걱정도 안 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어. 다시 복학하게 해준다고? 정말? 어떻게? 우리 두준이 두표도 대학 갈 수 있게 내가 아는 분한테 잘 얘기해놨어. 아, 형, 정말이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렇게 좋아? 잠깐 한 달만 일하면 너희들 1년치 대학 등록금을 벌 수 있는 일이야. 특별히 아는 형이 소개해준 거라 일 열심히 해야 돼. 그런 게 있어? 무슨 일이길래? 내일 아침에 선착장 앞에서 그 사장님 만날 테니까 두준이 두표 내일 형이랑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내일 당장 일해야 되니까 오시며 짐 싸서 와. 지방에 가서 일할 거야. 지방에 간다고? 그럼 우리들 떠나면 복녀는 어떻게 해? 아예 복녀 있을 것도 이 형아가 다 알아나 봤지. 복녀야, 저 건너 마을에 자식이 일찍 죽은 할머니가 있는데 돈이 엄청 많은 부자야. 적적하다 보니 같이 말벗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손주처럼 지낼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복녀 너가 생각난 거야. 같이 손녀처럼 지내면 땅 하나 살 돈을 준대. 그 할머니 곧 돌아가실 시한부거든. 한 3개월 정도 남으셔서 그동안만 복녀 너가 할머니 보살펴드리면 돼. 그 돈 받으면 우리들 다 모여서 다시 행복하게 잘 살자. 우와, 어떻게 그런 좋은 분이 계셔? 오빠, 나 그분 정말 우리 할머니처럼 잘 보살펴 드릴 거야. 그럼 우리 다시 부자 되는 거야? 그럼 두표 두준이 번 돈하고 복녀 너가 받은 돈하고 다 합치면 우리네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 그럼 우리 새 집도 사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거라고. 큰오빠 말을 들으니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아침에 오빠들과 울면서 헤어져 옷과 짐을 싸서 큰오빠가 알려주는 주소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집은 마당이 넓은 기와집으로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응? 너구나. 생각보다 애가 어리네. 안녕하세요. 김복녀라고 합니다. 나이는 18살이고요. 할머니 말벗도 되어드리고 집안일도 저 잘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얘가 누구 보고 할머니래? 넌 가정교육도 안 받고 왔니? 시어머니 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네? 시어머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오빠가 할머니 건강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벗 띄워드리면 된다고 했는데. 네 오빠가 너한테 거짓말한 거야. 내 돈 5천만 원 받고 너 판 거야. 우리 집에 시집 온 거라고. 이렇게까지 설명하는데도 모르겠어?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제 시어머니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남편 얼굴도 모른 채 결혼을 할 수가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나이 이제 겨우 18살인데 돈에 팔려서 시집을 온 겁니다. 네 오빠가 하도 돈을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너 데려온 거니까 그 돈값만 하면 돼. 아이 하나만 낳아주면 돼.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철뚝거려서 결혼을 못하고 나이 50이 되었어. 우리 집 태일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다른 건 안 바란다. 그럼 대학교는 보내주나요? 뭐? 대학? 아유, 너 정신이 어떻게 됐니? 시집은 며느리가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공부는 무슨 공부야? 전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저 의대 가서 꼭 의사 돼야 돼요. 죄송한데 그 돈은 오빠한테 받아서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저 그냥 돌아갈게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무슨 결혼이 소꿉장난이야?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집에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 뺨을 세게 때렸고 저는 몸이 휘청거리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왜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맞아야 하는 건지 갑자기 결혼이라니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뭐해? 어서 방에 침 갖다 놓고 저녁 준비 안 하고. 시어머니의 보로령에 저도 모르게 겁이 나서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방은 침대와 고급 장롱, 고급 텔레비전까지 으리으리했습니다. 거실에는 고급 소파와 비싼 도자기들이 장식장에 수십 개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은 여느 시골집과 달리 신식으로 개조되어서 냉장고와 그 시대 때는 일반 가정집에는 잘 없는 가스렌지까지 있었습니다. 부잣집이라 배는 안 굵겠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어요. 쌀은 저 뒤에 곳간에서 가져오고 야채는 마당 텃밭에서 따면 돼. 저녁에 된장찌개에 조기 좀 굽고 계란찜에 돼지 두루치기에. 어머니, 저 고등학생이라 집에서 요리해 본 적이 없어서요. 엄마도 저 공부하라고 부엌일 안 시켰거든요. 앞으로 차차 배울 테니까 오늘은 어머님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우, 기가 막혀서. 며느리가 시애미 보고 밥을 하라고? 이게 보자보자니까 고단수네? 어디 시애미 말에 따박따박 토를 달지를 않나? 못한다고 시애미 부려먹으려고 하지를 않나? 아이고, 내가 그놈한테 속았어. 며느리 구실도 못할 걸 데려와 갔다고. 1,000만 원이나 받아쳐가지고 내가 그놈 잡으면 가만 안 둬. 네가 밥 안 하면 나랑 네 남편 오늘 굶는 거니까 알아서 해. 시집 온 첫날 시애미랑 남편 굶겼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까. 죄송합니다.
얼른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앞이 막막했지만 엄마 요리할 때 어깨너머로 본 대로 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어떻게 음식을 그냥저냥 다 만들었습니다. 이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너야? 너무 어린애인데. 너 몇 살이야? 네, 18살이에요. 뭐? 엄마, 이런 어린애를 데려오면 어떡해요? 애는 낳겠어요? 안 그래도 나도 그놈한테 속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가만 안 두려고 해. 나한테는 23이라고 했거든. 아, 진짜. 나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 해? 철종아, 너가 4대 독자잖니. 아버지 그렇게 물에 빠져 돌아가시고 우리 집안의 아들이라고 너밖에 없는데 대를 이을 자식은 있어야 되잖니. 너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같이 강물에 빠져서 바위에 다리 부딪혀서 다친 거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 너 다리 철뚝거리는 거 누가 이상하다고 해. 너 장애인 아니니까 제발 이제 결혼됐으니까 아이 낳고 재미나게 살아. 그렇게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야, 너 내가 절름발이인 거 몰랐지? 지금 알고 나니까 저런 남자와 평생 살 거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도망가고 싶지? 말해! 아니에요. 저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오늘 처음 본 남편은 험악한 인상에 말투도 거칠어서 얼굴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며 무서웠습니다. 장애를 입고 나서 성격이 삐뚤어져서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만 지내고 사람들과 왕래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자, 철종아, 얼른 밥 먹자. 찌개부터 먹어볼까? 아우, 맛이 왜 이래? 맛이 이상해요? 된장 넣고 야채 넣고 한 건데. 아우, 된장을 얼마나 넣었길래 소태잖아. 죄송해요.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 제가 간을 잘 못 맞춰서요.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들도 먹어보더니 헛구역질을 하며 다 버렸습니다. 뭐야, 밥도 제대로 못해? 엄마, 얘 다시 집에 보내버려요. 철종아, 내가 중매쟁이한테 돈 갖다 바치며 너한테 시집을 아가씨 알아봤는데 전부 싫다는 거야. 괜찮다는 여자들은 다 결혼해서 남편 죽은 과부밖에 없었어. 내가 차차 요리도 가르칠 테니까 그냥 얘 데리고 있자. 그렇게 첫날은 어떻게 넘어가긴 했지만 지옥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무렵 한참 자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 방문을 벌컥 열며 아직도 안 일어나고 뭐해? 할 일이 태산인데 어디 팔자 좋게 자고 있어? 소염을 주고 밭에 가서 걸음치고 아침 준비해. 네 어머니. 얼른 옷 갈아입고 나갈게요. 아, 엄마, 내가 그렇게 인기척 좀 하고 문 열라고 했는데 나까지 잠 깨우면 어떡해요? 아, 조용히 얘만 불러내면 되잖아요. 왜 늦잠 자서 나 괴롭혀? 재수없어. 남편은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축사에 가서 소 30여 마리 먹을 여물을 주고 밭에 거름을 줬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보고 귀한 딸이라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했는데 시댁은 그 반대였던 터라 시어머니는 아들 말이라면 끔뻑 죽고 며느리인 저는 꼴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새벽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끔찍한 현실에 너무 괴롭고 부모님 생각이 나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여자가 어디 아침부터 재수없게 울고 그래? 일하기 싫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나. 얼른 아침밥 안 해? 이렇게 곰뱅이처럼 느려 터져갖고 어디다 써먹어? 어머니, 빨리 아침 준비할게요. 식사를 다 차리고 식탁에 앉으려는데
너 지금 어디 앉는 거야? 너 자리는 저기야. 시어머니가 가리킨 곳은 부엌 바닥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왜 바닥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녀자들은 절대 남편과 겸상 안 한단다. 거기 너가 먹을 반찬도 차려놨으니까 그거 먹어. 근데 어머니, 제 밥상엔 누룽지랑 김치, 깻잎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 차린 반찬은 10가지가 넘는데. 너가 만들었다고 그걸 다 먹을 생각이었어? 너 잊었어? 내 피 같은 돈 주고 너 사온 거라고. 그럼 뽕을 뽑아야 되지 않겠니? 그 비싼 음식을 너한테 왜 줘? 넌 그냥 일만 하고 밥만 얻어먹으면 돼. 네 집에 있었으면 이런 밥도 먹을 수 있었겠니? 네 친정집 완전 쫄딱 망해서 거지 꼴든 거 내가 구해준 거라고. 감사히 생각해. 얘 집이 망했어? 왜? 아유, 말도 마. 내가 그 마을 사람들한테 수소문해봤더니 친정집이 엄청 부자였는데 우리한테 애판 큰오빠라는 그놈이 노름에 미쳐갖고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렸대. 결국 노름돈 하려고 얘도 판 거 아니야.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어머니, 그런 식으로 저희 집 모욕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누구보다 훌륭하신 분이고 콩가루 집안 아니에요. 너 어디 우리 엄마한테 바득바득 대들어. 주제도 모르고. 그러면서 남편은 제 뺨과 얼굴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고 욕을 했습니다. 맞으면서 입술이 터져 퍼렇게 피멍이 들고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술 먹고 들어와 툭하면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려서 온몸에 시퍼런 멍자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빨리 임신하라며 매일 재촉했습니다. 너가 남편한테 좀 사근사근하게 하고 화장도 하고 여자답게 굴어야 씨가 나올 거 아니야. 저렇게 남편이 너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니 무슨 임신이 되겠어? 아유, 속 터져. 그렇게 남편은 한 방에 있어도 멀찌감치 떨어져 저 근처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처증이 있어서 제가 장보러 시장에 가려고 하면 야, 너 어느 놈 만나러 가? 저 시장 가는 거잖아요. 누굴 만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몸에 향수 뿌렸잖아. 그놈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바보 병신인 줄 알아?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저한테 향수가 어딨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당신이 저 맨날 의심하는 거 저 정말 힘들어요. 거짓말하면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러면서 저를 밀쳐서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로 밟으며 심한 욕을 퍼붓습니다. 그걸 지켜보는 시어머니는 말리기는커녕 철종아, 이제 시장 안 보내마. 너 이렇게 신경 쓰다간 건강에 안 좋아. 얘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할 테니까 이깟 일로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나 신경 안 쓰게 잘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쇠를 가져와서 대문 손잡이를 둘러 잠그고 열쇠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 집에 갇힌 겁니다. 열쇠가 없이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절에 갔다 와서 스님한테 좋은 합방 날짜를 받아왔다며 남편에게 이날만큼은 꼭 잠자리를 하라며 사정을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의무적으로 시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몇 달에 한 번씩 잠자리를 가졌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아니, 왜 애가 안 생겨? 너 친정에 있을 때 병 있던 거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순풍순풍에 잘 만났는데 넌 어떻게 하는 집마다 밉상이야. 아유, 재수 없어. 첫날에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어머니, 임신 못한 게 그렇게 욕 들을 일인가요? 아이는 저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마치 저를 애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서 대 끊기게 생겼어. 내가 죽어서도 조상님 얼굴을 어떻게 보니? 응?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점점 더 몸이 수척해져 갔고 아이도 못 낳는다며 구박하면서 밥을 굶기는 일도 많았습니다. 애 못 낳는 것한테 내 집 살 주기도 아까워.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10여 년간 저는 바깥 출입도 못한 채 농사일과 집안일만 하면서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대문은 항상 잠겨 있어서 도망갈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몇 번 도망가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자물쇠를 열 수 없어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발각되어 몇 시간째 맞아 실신했습니다. 이젠 도망칠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임신만 되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 저도 너무 답답해서 매일 밤 숨죽여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울면서 제발 아이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살려면 아이를 갖는 방법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없을 때면 시어머니가 몰래 집에 숨겨놓은 산삼이며 소고기, 귀한 약재들을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두 사람한테 들키기 전에 입에 꾸역꾸역 집어넣었죠. 잘 먹고 영양 보충을 해야 임신이 잘 될 텐데 저라도 제 몸을 챙겨야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몰래 음식들을 먹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아유, 이게 얼마만이야. 너 며느리 셋째 낳고 병원에서 봤으니 2년 만이네. 아유, 그러게. 우리 며느리 애 낳는 날 입은 속옷이며 아기 감쌌던 이불을 달라고 병원까지 왔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아유, 네 며느리는 그렇게 애를 잘 낳는데 너희 며느리는 아직 소식이 없어? 벌써 10년째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는데 쟤 아무래도 애 못 낳을 것 같아. 내가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사주를 주면서 이 사주에 맞는 여자를 찾아서 아들하고 엮어주면 아들 낳을 수 있대. 뭐? 그럼 너희 며느리는 어떡하고? 어차피 쟤는 내 며느리도 아니야. 혼인신고도 안 했거든. 어차피 애 낳으려고 데려온 건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런데 하늘이 날 도우는 건지 그 사주에 맞는 여자를 찾았어. 한 번 만났는데 애 잘 낳게 생겼더라고. 아이, 그 애 엄마가 애가 나이가 많아 시집 못 보내고 있었는데 엄청 좋아하면서 결혼시키겠대. 조만간 그 여자 데려오면 얘 쫓아내야지. 과일을 갖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려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충격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발소리가 안 나게 조용히 마당을 나왔고 오열을 했습니다. 10년간 며느리는커녕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다른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한다니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이때 대문 쪽을 봤는데 아까 시어머니 친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깜빡 잊고 대문 손잡이에 쇠를 두르지 않았던 겁니다. 순간 저는 무조건 이 집을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슬리퍼를 신은 채 뛰쳐나왔습니다. 행여나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들킬까봐 무작정 멀리 가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도망쳐 나와서 차비가 없어 산을 넘어 다른 마을로 무작정 걸어갔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긴장했던지 몸은 열이 불덩이처럼 끓어서 마을 입구 쪽으로 와서 저는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집이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걱정 말아요. 우리 집이에요. 아까 차 타고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아가씨를 보고 급하게 저희 집에 데려왔어요. 몸이 불덩이 같아서 의사 불러서 진료도 했고요. 다행히 주사 맞았으니 좀 쉬면 좋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세지면 안 되는데. 저 이만 가볼게요. 아휴, 이 몸으로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가씨 행색을 보니 슬리퍼에 짐도 없고 집 나온 것 같던데. 괜찮다면 저희 집에서 지내요. 저 사실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중년 나이로 보이는 아주머니는 곱게 화장을 하고 귀티가 흐르는 사모님이었어요. 둘러보니 2층 양옥집에 가구도 꽤 비싸 보이고 부잣집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고 사모님은 이 집에서 식모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지낼 방도 마련해 주시고 월급도 꽤 많이 주셨어요. 사장님은 사업 때문에 집에 오시는 날이 거의 없었고 사모님도 바깥 활동이 많아서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두 분이 금술은 좋았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와 처지가 비슷해서 더 사모님에게 마음이 갔어요. 이제 나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싶어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체했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음식만 보면 계속 구역질이 나서 이상해서 곰곰이 남편과 합방한 날짜를 계산해보니 임신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오니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 참 허탈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는데 폐를 끼치니 이 집을 나가야 되나 고민이 되었어요. 저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임신했어요. 아유, 그래요? 축하해요, 봉야 씨. 임신하면 축하할 일인데 그게 뭐 죄송할 일이에요. 임신하면 몸이 부대껴서 청소며 집안일을 못하게 될 테니까 그럼 전 필요가 없는 거죠. 짧지만 잘 보살펴줘서 감사했습니다. 저 다른 일 알아볼게요. 봉여 씨, 섭섭하네요. 제가 봉여 씨를 그냥 가정부로만 생각한 걸로 아는 거예요? 봉여 씨 나이가 3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데 제가 아이가 있었다면 딱 이 나이예요. 저한테 봉여 씨는 딸 같고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 떠난다는 말 하지 말아요. 여기서 일하면서 아이 낳아요. 아이는 우리가 잘 보살펴 줄게요. 사모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제 몸 상태를 배려해 주셔서 피곤하면 낮에 낮잠도 자게 해주시고 사장님은 출장 갔다 오실 때마다 최고급 과일과 몸에 좋은 귀한 음식들을 사오셨습니다. 식모가 아니라 진짜 마치 친정집에 있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편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이를 출산했고 누구보다 두 분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아유, 이뻐라.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쁘네. 나리 봉여씨 쏙 빼닮았네.
사모님 사장님이 잘 보살펴준 덕분에 예쁜 딸을 선물 받았어요. 두 분의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아기가 없어서 적적했는데 이렇게 아기 울음소리 들으니 너무 좋아요. 사모님이 산후조리까지 해주며 미역국도 끓여주시는데 고마운 것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너무 이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와 살 집을 구할 돈 벌 때까지만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얻고 큰오빠를 찾아갔습니다. 큰오빠와 연락이 닿은 건 2년 전쯤이었어요. 낮에 혼자 집에 있는데 시댁으로 전화가 걸려왔고 큰오빠였습니다. 큰오빠는 미안하다고 울면서 우리 남매가 헤어지던 날 둘째, 셋째 오빠는 사실 원양어선을 타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큰오빠가 두 오빠를 속였던 겁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배를 탔던 오빠들은 몇 년 후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어서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큰오빠는 그동안 정신을 차려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이 닿아서 유일한 피부치인 큰오빠한테 아이를 당분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오빠, 나 방구할 돈 벌 동안만 아이 좀 맡아줘. 오래 안 걸려. 한 6개월만 일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성화 잘 부탁해. 자주 보러 올게. 그래, 걱정하 마. 내가 너한테 지은 죄 이렇게 하나씩 갚아나갈게. 아이를 큰오빠한테 맡겼다고 하니 사모님은 아쉬워했습니다. 아, 다시 큰오빠를 만나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우리도 성화한테 정이 들어서 아쉽네. 우리 욕심 같아서는 성화 클 때까지 같이 키우고 싶었는데. 사모님은 눈물을 애써 감추었어요. 아이를 못 본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아이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만 했고 돈을 꽤 모았습니다. 마지막 날 사모님 사장님께 인사하고 저는 그 집 일을 그만뒀습니다. 두 분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처럼 저한테 잘해주신 두 분과 헤어진다는 생각에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큰오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아이한테 줄 선물을 샀어요. 아이 신발과 옷, 필요한 물품들을 한가득 사서 집으로 갔어요. 오빠, 우리 성화 어딨어? 안 보이네? 그게 복녀야, 정말 미안하다. 아니, 그저께 아이를 보행기에 태우고 동네에 외출했다가 내가 잠깐 뭐 사러 들어갔다 나오는 사이에 보행기가 사라진 거야. 정신없이 그 주변을 다 찾았는데 아이를 못 찾았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성화를 잃어버렸다고? 성화야! 저는 넋이 나간 채 온 동네를 다니며 성화를 부르며 찾아다녔습니다. 길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성화 이름만 계속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딸을 잃어버린 후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웃고 맛있는 걸 먹으며 행복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대인 기피증까지 오며 저는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40, 50대를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일용직 노동자, 일당 알바를 하며 고시원에서 근근히 지냈습니다. 친구 한 명 없이 웃을 일도 행복할 일도 없이 죽을 날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이 60이 되니 몸이 안 좋아져 저는 친정집이 있던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서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팔아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건강도 점차 좋아졌습니다. 저는 새벽이면 텃밭에서 캔 나물들을 소쿠리에 담아서 버스를 타고 읍내로 팔러 나갔습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팔려고 갔다가 상인들이 난전이라도 다 자리 주인이 있다며 끼어들 생각 말라고 텃세를 부리는 통에 다른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래. 저 육교 위에서 팔면 되겠다. 육교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하루 종일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직장인들 얼굴을 다 기억할 정도였어요. 장사는 잘 안 되었어요. 새벽부터 나와서 팔았지만 매일 거의 남아서 시들시들해져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30대 초반 되어 보이는 정장을 입은 예쁜 처자가 육교 위에서 나물 파는 나에게 말을 걸며 할머니, 여기 있는 나물들 모두 주세요. 하며 나물을 다 샀습니다. 이걸 다요? 아유, 고맙기도 해라. 아가씨 마음씨도 착한 게 복 받을 거요. 그 아가씨는 그 다음 날도 퇴근하면서 할머니, 여기 있는 나물들 모두 주세요. 하며 다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나물을 사는 거 보고 의아해서 저 아가씨, 보안이 주부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매일 나물로 반찬할 것 같진 않은데 왜 매일 나물더리를 해주는 거예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할머니 보는데 표정이 항상 어두워서 안타깝더라고요. 장사가 안 돼서 그러시는 것 같아서 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산 거 절대 버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혼자 살아서 다 못 먹고 지인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아유, 그렇구먼. 근데 이름 물어봐도 돼요? 정다은이에요. 일부러 회사 근처로 이사와서 걸어 다녀요. 부모님은 저 혼자 자취하는 거 반대하셨는데 제가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졸랐거든요. 아가씨는 귀티가 흐르고 밝고 마음씨도 착한 게 좋은 집안에서 부모님 사랑받으며 잘 자란 게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내일 봬요. 제가 다 팔아줬으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날 추워져서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아유, 그려. 아가씨도 조심해서 가요.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니 문득 잃어버렸던 딸 성화가 생각났습니다. 성화도 딱 저 나이가 되었을 텐데. 지금 어디서 뭐하고 지내는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몽땅 사가던 이쁜 처자가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요즘 왜 안 보이지? 무슨 일 있나? 저는 걱정이 되어서 수소문의 집을 찾아가 대문을 연 순간 너무 놀라서 경찰을 불러야 했습니다. 아가씨 집에 가보니 문 밖으로 이상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틀림없이 그 아가씨 목소리였어요. 근데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저는 직감적으로 이건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2명이 왔습니다. 조용히 현관문 열쇠를 따고 급습했더니 강도가 아가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다 나가. 안 그러면 이 여자 가만 안 둬. 알았어. 이제 진정해. 그 아가씨는 풀어주고 우리 말로 하자.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제임이에요. 내가 그쪽한테 돈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 보내주시면 제가 인질될게요. 그럼 경찰이 그쪽 못 잡잖아요. 부탁합니다. 저는 너무나 간절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강도도 눈빛이 흔들리면서 진짜 아가씨를 풀어줬고 저는 약속한 대로 강도 쪽으로 걸어가는 순간 경찰이 순식간에 강도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도를 데리고 경찰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가씨는 펑펑 울면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저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겨우 진정하고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 아가씨한테서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저 사실 입양아예요. 제가 갓난아이 때 부모님이 아는 지인한테서 저를 입양했대요. 아, 그래요? 친부모님 소식은 들었어요? 부모님 말씀으로는 엄마 혼자 저를 키우다가 외삼촌이 저를 잠깐 키우셨대요. 일 때문에 몇 번 봤는데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있어서 웬 아이냐고 물었더니 여동생 아이를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가다 보니 아이가 너무 이쁘더래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렇게 예쁘면 입양하셔도 된다고 했대요. 여동생이 원치 않게 아이를 낳게 되어서 안 그래도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서 외삼촌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저를 입양하셨대요. 외삼촌이 키우셨다고요? 저 혹시 원래 이름이 정다은이었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저를 입양하실 때 그 외삼촌이 저를 성화라고 불렀대요. 뭐? 성화? 참, 그리고 저 데려왔을 때 팔찌가 있었는데 거기에 엄마 이름이 수놓아져 있어서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바로 이거예요. 저는 팔찌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팔찌는 제가 직접 매듭을 꼬아서 만든 팔찌였고 거기에는 제 이름 김복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성아야, 내가 너 엄마야. 김복녀, 이게 내 이름이야. 네? 제 친엄마라고요? 정말이에요? 엄마! 딸은 저를 안으며 오열을 합니다. 큰오빠가 딸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돈 주고 팔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던 겁니다. 큰오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큰오빠 때문에 30년간 딸과 떨어져 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성화야, 너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니? 아버님은 큰 회사를 운영하셨고 엄마는 대학 교수였어요. 두 분 다 자상하시고 워낙 집안 대대로 재력가 집안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50대에 저를 입양했으니까 얼마나 예쁘셨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대요. 그러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두 분 다 돌아가시면서 회사와 모든 재산을 저한테 상속하셨어요. 엄마는 어떻게 사셨어요? 나도 성화처럼 어릴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 하나 안 하고 잘 살았어. 그러다 너 입양 보냈던 큰 외삼촌이 노름해서 우리 집 재산을 다 날려서 난 18살에 팔리듯 시집을 갔어. 너 아버지가 4대 독자라 손이 귀했는데 10년간 임신을 못하니까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어.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임신을 한 걸 알게 되었고 너를 낳은 거야. 식모살이를 했는데 돈 벌려고 너를 잠깐 외삼촌한테 맡겼는데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널 만난 게 아직도 믿어지질 않아. 난 널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으로 평생 죄인처럼 살았는데 이렇게 널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엄마, 이제 저랑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다 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아유, 그래. 우리 딸.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줘서 너무 고마워. 딸은 본가 대저택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에는 집사와 가정부, 경비원, 운전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집에서 같이 살며 저와 제 딸은 매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며 그동안 못 누렸던 행복을 한꺼번에 몰아서 벼락치기로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도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